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하다 미국 CNN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내일입니다. 청래당에서 남북한의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차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 오촌 조카가 운영했다는 펀드에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일가가 관여했는가를 겨냥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사건의 핵심 정리해봅니다. 최의원께서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들하고 다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최교일 의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군을 추적으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길 스트릿바 논란, 최교일 의원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영주시 세금으로 지원한 출장비는 최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두 85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두고 녹색당에서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승수 세금 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 3부에서 만나봅니다. 어용음악가로 활동 중인 그리고 또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 중인 이은미입니다.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 씨를 4부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일 9월 19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때 했던 합의들, 군사 분야 합의를 제외하고는 진척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9.19 군사 합의입니다. 예. 군사 분야 합의인데요. 예.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이제 군사 분야 합의를 한 건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피 철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는 뭐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 지켜졌어요. 예. 네, 지켜졌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그럼 군사 합의 이거 어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남과 북이 뭐 약속한 것이 100% 다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 또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적대 행위가 중지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예. 지금까지는 중무장지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화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 회담으로 끝이 나면서 9.19 회담에서 약속했던 뭐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그리고 뭐 상설 면에서 계속 이산가족 화상 면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발되고 있고 정지된 상태란 말이죠. 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 4시간 반 5시간 가까이 예. 면담을 했었죠. 그때 제안했던 것이
전기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철도를 연결하자. 그렇게 정동영 장관이 당시에 얘기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남조선 철도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당한 대가라는 것이 바로 체제안전보장 북미수교가 1번이고요. 예. 그리고 북미수교에 이은 북일수교.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지금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거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트럼프, 김정은 양 정상 간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 응당한 대가거든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철도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것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대체적으로 다 원만하게 해결된 이후에 할 문제이다. 다만 선행 조치로서 북한의 철도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었죠. 예. 그래서 철도를 그럼 연결합시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속 30km 정도 그리고 복선이 아니라 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 개선 사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 작업은 미리 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고 금강산 개성공단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북미 관계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예. 유엔 제재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하자마자 바로 그냥 재개를 해버렸으면 미국도 탁지는 않았겠지만 예.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유엔 제재상은 아니더라도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일정한 협의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일정한 용인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정부의 의지로만으로는 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일단은 북미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부분은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이 설령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재개하겠다. 계속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예. 주장을 하시더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3.1절 기념사에서 그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상조다. 이 말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움직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금강산 관광은 우리만 못하고 있죠. 예. 중국이나 다른 외국 관광객들은 다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서 어쨌든 미국을 좀 설득해야 할 문제다 예.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9월 말에 회담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선희 부장이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에 화답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경파인 볼턴이 해임됐습니다. 볼턴을 해임했다는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나하고는 맞지 않았다. 나의 대북 정책과 특히 맞지 않았다. 예. 그리고 리비아식 그 해법을 계속 제기했다. 예.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은 리비아에서 핵을 다 없앴더니 그 국가 수반이었던 가다피가 나중에 처형되는 예. 이런 꼴을 북한이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도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하노이 노딜로 끝났다라는 예.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근데 노란 봉투에 들고 나갔던 것이 바로 리비아식 해법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죠. 뭐 그 당시 청문회 때 미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그랬다 어땠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결렬 이유는 볼턴이었던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볼턴을 비난하지만 깨기 위해서 볼턴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1대1 파트너도 안 예.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볼턴을 제거했다는 것은 북미 관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렇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고 예.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어쨌든 유엔 총회에 가지 않고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캠페인 주요 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어쨌든 캠페인에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한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올해가 지금 19년이에요. 2020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인데 뭔가는 보여줘야 되죠. 지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 정상의 이해와 요구가 들어맞아서 올해 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예.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준비가 되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더군다나 교차 방문을 할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계속 뭐 미사일을 쏜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위기 뒤에는 항상 대화 국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가기 위한 위기의 최고조 이것은 대화 국면으로 지금까지 갔다는 역사적 선례를 봤을 때 저는 올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원래 미국에 가서 이제 유엔 기조연설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전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것 역시 북한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죠. 당연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다 하겠다. 그리고 북미 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정면 승부에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온 것은 어떤 뜻이냐고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왕위를 초청했고 왕위를 초청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항상 시진핑을 만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워싱턴에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 같다라는 하나의 예비 단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북미 정상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어쨌든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뭔가 선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창의적 해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종전선언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입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종전선언을 해야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칠 수 있고 그 상태가 돼야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북한으로서도 이제 핵을 없앨 수 있고 핵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뭔가 합의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북미 연락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수교의 전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너무 어려웠지만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간다면 이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사안이죠. 북한은 체제 보장 혹은 제재 해제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체제 보장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 북한이 92년 김용순 국제비서를 당시 김일성 주석이 보내서 아버지 부시에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수교를 하자. 당시에 이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에 조금 있으면 몰락할 건데 왜 우리가 수교를 맺었죠? 하고서 발로 걷어찼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과 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과 수교를 하고 싶어 하죠. 그게 25년간 지금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체제 보장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우선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먼저 북한 핵이 얼마나 있는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시간 내에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아까 정 의원 얘기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준비되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대요. 실무협상이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하려면 지난번 하노이 노딜처럼 가지 않으려면 실무협상에서 충분히 도장만 찍을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실무협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무협상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 정도가 되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사인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볼 문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아요. 깜짝 쉬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이 큰 소리로 다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작가도 부부싸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가끔 가다가 싸움도 하고 예. 생각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하물며 뭐 국가기관 여러 사람들이 관계된 일에 뭐 이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게 뭐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밖으로 흘러나왔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싸우는 건 싸울 수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 사람이 본 것 같아요. 근데 1대1 관계 속에서도 지금 다 비밀이 다 새나가는데 예. 여러 사람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좀 밖으로 정보가 새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 의원 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외무부 지금까지 지적됐던 기강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당시 그 19대 국회 때 외통위 했었거든요. 예. 외교통일위원회 했을 때 그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내 별명까지 알아냈어요. 예. 새우깡 장관. 새우깡만 주로 준대요. 이렇게 뭐 간담회 할 때. 예. 뭐 그런 건 외교부 직원들이 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예. 자, 국내 정치 질문 드려보죠.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고, 또 뭐 9월을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 장관이 9월을 못 버틸 것인지 아니면 또, 릴레이 삭발에 대해서, 삭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국 보십니까? 장관이 9월을 못 버틴다고 그들이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들의 삭발 투쟁이 9월을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리고 세금 도둑이라고 욕했던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행태를 한번 되짚어 보기 바라고요. 아니 좌파 독재라고 그러면서 좌파 독재 세력들이 써먹었던 삭발 단식을 왜 본인들은 따라하기를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은, 기득권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투쟁 방법이 있는데 약자들의 투쟁 방법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삭발 투쟁도 해보고 단식 투쟁도 해봤는데 삭발 투쟁은 긴장도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 머리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삭발의 효과도 없어요. 머리 깎을 때 한 장면 그거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야당 지도부에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비주얼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비난했던 그런 투쟁 방식을 본인들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것은 제가 뭐 존중하겠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야당의 대여 투쟁이라는 것이 민심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MBC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임명 반대가 57%, 자유한국당도 더 반대를 극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57% 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절반밖에 못 가져가고 예.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도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 삭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못 받던 지지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 일정까지 미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거는 오히려 삭발 투쟁의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콧하고 지금 일정이 다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까지 저렇게 밀어가면서 머리 깎는 일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내려와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자녀 특혜국 때문에 검찰 고발당한 상태고 오늘은 또 원정 출산 의혹까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국 장관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범법 행위가 조국 장관 본인께 직접 드러난 건 없어요. 지금 한 건도. 아직은 그렇죠. 근데 도덕성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요. 조국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랬더니 바로 국민들은 나경원 당신은 깨끗하냐. 당신 아들도 논문 문제 있지 않느냐. 딸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어느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력이 생기기가 좀 어렵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치 혐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너는 깨끗하냐, 너는 더 깨끗하냐, 뭐 이렇게 가면 정치인은 다 뭐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죠. 87년 요랑쟁 이후에.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최대 정치인의 해야 될 일은 이해 갈등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 갈등을 조정하려면 정치인 스스로 도덕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의 도덕적 리더십이 과연 있느냐. 예. 근데 국민들은 그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원 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법정 서유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서유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가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단독 드리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기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1부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이야기한 여론조사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추석 연휴인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이었고요. 유선 21%, 무선 79%, 응답률은 14.7%, 표현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MBC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 나눌 거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봅시다. 조국 펀드라고 모든 언론이 쓰고 있던데 조국 펀드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펀드가 아니고 익성 펀드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익성.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구속됐지만 오촌 조카는 그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심부름꾼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사모펀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 예. 근본 이유는 익성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뛰어들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뭐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활용한 게 이 사모펀드거든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블루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레드 펀드, 뭐 그린 펀드, 그다음에 배터리 펀드라고 그래서 네 가지 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곳은 바로 블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4개인데 예. 4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조국 장관이 투자한 요것만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나머지 배터리 펀드니 뭐 블루펀드, 레드펀드니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이 펀드의 원주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원주인이죠.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를 만든 원인이 익성 회사를 위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신성석유 대표인 우모 씨라는 분이 어저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돈줄로 이제 합류를 합니다. 예, 이분이 주로 M&A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또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건너서. 익성, 신성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조금씩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오촌 조카 이야기만 계속해서 마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오촌 조카와 그 웰스시티인가요? 거기 투자 받은 회사 최 대표하고 녹취록에 보면은 거기서 익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서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은 거기가 익성이 주인이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하게도 해외에 출국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신성석유 대표 우모 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귀국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국 장관 쪽에서 투자한 14억이나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억 뭐 100억 단위로 이렇게 크게 이제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50억, 1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모 씨 신성석유 대표인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한 내용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바지 사장을 내세운 조범동 씨가 원주인이고, 그리고 정경심 씨의 지시에 의해서 조범동이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정경심이 주범, 조범동은 공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언론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구속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해서 예. 조국 장관까지 엮으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낙마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다음에 언론은 언론대로 이게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야 이게 언론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만약에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익성이니 신성이니 오촌조카니 이런 사람들끼리 했던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언론 소비자들이 주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동안 조국 장 펀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그 WFM으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의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그 몇 가지 사실이 곧바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연결되느냐가 이제 일단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거는 알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에 불과한 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쪽 가족이 처벌을 되려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되면 말 그대로 공범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실들만 가지고 지금 공범으로 엮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 펀드 운영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게 나와야 공범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나온 정황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 중에 운영사에 개입을 했으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개입이라는 표현은 이제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인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처벌하려면 결국 공모 수준으로 공범으로 엮어야 되는데 딱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이에요. 김경수 지사도 소위 말하는 선거꾼들인 드루킹 일당들에게 그 산채 가서 브리핑 받았다. 그러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엮어갔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학자 교수님들이고 이분들의 본업은 교수이고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한 이 어떤 무슨 배터리 사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M&A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공모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공문료를 받았던 그것만으로는 처벌 조항도 없고 처벌 불가능한 것이고 이 고문료를 받았던 그 사실을 가지고 펀드 운영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온 추측이다. 예, 몇 가지 사실 더 있는데요. 고문료를 월 2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받았다. 이거 하나랑 또 3억 원을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동생이 5억 원, 그중에 5억 원은 보태서 그 코링크의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엮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범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공범이 되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사건도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그냥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개를 끄덕였다. 브리핑할 때.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공범을 무리하게 엮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서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이 좀 오보를 쓴 경우도 있다. 이런 걸도 했었는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네네.
방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고 5천 조카가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허위 공시예요. 예. 10억이 투자됐는데 74억이 투자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5천 조카가 실소유주인데 실소유주면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의 1조에 보면 목적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처벌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인 사모펀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규제를 안 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사수신 행위처럼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유사수신 행위처럼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용사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쪽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이제 조치를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조항이 바로 아까 말한 허위공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 쪽이 같이 공모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게 이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조국 장관 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이게 좀 사건이 되게 이상하니까 왜 자꾸 조국 장관 쪽으로 몰아가느냐. 오히려 조국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5천 조카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을 자기 멋대로 썼다. 그럼 결국 피해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100% 피해자가 되려면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이제 뜯긴 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같은 자료들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범 수준으로 엮여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표창장 얘기도 해보죠. 검찰이 그 표창장 위조했다 그 기소한 내용이 공소장이 이제 나왔던데 어제 보도가 또 새롭게 나왔는 게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받은 상장으로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검찰에서 얘기를 듣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소장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청문회 때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 뭐 컴퓨터 내에 들어있는 표창장 직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위조할 때 하는 수법인 도장을 몰래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권한 없이 인주를 묻혀서 찍었다. 예. 이렇게 공소장이 이제 적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후로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이 사람이 박사학위도 뭐 허위로 기재할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표창장이라는 게 봉사활동하는 표창장은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을 총장이 일일이 다 훈장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됐던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제기되니까 검찰에서도 기존의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면서 마침 컴퓨터에 이 총장 직인과 뭐 컴퓨터로 출력한 흔적이 나온 것들이 발견되니까 이 방식이 위조 방식이 도장을 직접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 총장 직인 파일을 입혀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거 아니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성명 불상자와 함께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인주를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썼는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에 가서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다. 다른 것으로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특히 김종민 의원께서 뭐 일련 번호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무슨 영화 뭐죠? 뭐 기생충?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런 어떤 위조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딱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국민들은 딱 진짜 뭐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나쁜 위조범들처럼 여권 위조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께서 공개했던 그 사진에는 분명히 직인을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주가 옆으로 번진 흔적도 있고 또 농도가 상하 좌우가 조금씩 다른 부분. 이게 손으로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컴퓨터로 직인 파일을 출력하면 이게 상하 좌우가 똑같이 그렇겠죠. 농도가 나오고 옆으로 번질 이유도 없죠. 아주 선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검찰이 특수부 검사 15명, 20명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법리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표창장, 대학교에 있는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판사 출신이시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봉사활동에 의한 표창장 같은 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여러 명한테 발급되기 때문에 총장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각 교양 학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임 전결을 받아서 이게 발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표창장 원본은 직인을 사람이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에 출력했다. 이게 위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 쪽에서 검찰에 이제 제출한 것도 그런 직인을 찍은 것으로 제출됐는데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것들이 설령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인을 찍은 것을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재판 일정도 잡혔으니까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그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딸의 논문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는 없지만은 아마 대장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제출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입시 비리다. 부정 비리다. 입시 비리하면은 이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는 건데 업무 방해 수준으로 이르러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근데 이 부분의 언론 보도들이 지금 보면은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어떤 팩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고려대 입시의 이 논문 제1저자가 정말 핵심적인 거였느냐. 이거 가지고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과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뉴욕 출장 중에 함께 스트릿바를 방문했다. 올해 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로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었죠.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해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네요. 네네. 자,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의원 고발건, 녹색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시간이 좀 흘러서 조금 청취자들도 뭐였지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은 2016년 9월에 발생한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영주시 예산으로
장옥훈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들하고 영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문제가 된 최교일 의원하고 최교일 의원 보좌관이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갑니다. 예. 그 예산은 전부 영주시 예산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갔는데 가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스트릿바에 출입한 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의 출처가 그러니까 여행 경비의 출처가 영주시 예산이었고 그 최교일 의원하고 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신분이 아니라 선비무다 세계화 홍보단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유령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그 멤버의 자격으로 참여한 걸로 해서 영주시 예산 한 844만 원이 여행 경비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영주시장이 그렇게 최교일 의원하고 보좌관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영주시장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영주시의 각종 예산을 지역구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포괄적인 뇌물로 봐서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에게 뇌물을 공개한 거다. 그 여행 경비 844만 원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올해 6월 20일 날 했던 겁니다. 예. 배임과 뇌물 혐의. 네네.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교일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저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건 처리는 고사하고 고발인 조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고발을 여러 건 해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교일 의원이 어쨌든 검사장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 기소를 독점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시간 끌다가 유야무야 돼서 기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까? 네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고발인 조사만이 아니라 아무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안대라든지 통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론이 좀 잊어먹을 만하면 말씀처럼 이제 그냥 없었던 것처럼 불기소 처분해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이게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도 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수사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임원정 검사도 지금 변호사님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서 파헤친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교일 의원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검찰에 지금은 이제 공수처가 없고 검찰이 말씀처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사실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 공수처 필요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만이 아니라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건도 작년에 2건을 고발을 했는데 거기는 고발인 조사는 진행됐는데 역시 지금 8개월 이렇게 지나도록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원정 검사님 쓰신 걸도 저도 봤는데 말씀처럼 이게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굉장히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사에 미온적이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좀 정치 검찰이라는 좀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게 진짜 공수처 같은 기관이 빨리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예. 정말 검찰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건은 뭐 수사해서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뭐 덮어버리고 이런 정치 검찰이라는 뭐 일종의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게 아니겠나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말들도 들리는데 동감하십니까? 네, 뭐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뭐 특수부 뭐 검사 인력을 뭐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건은 정말 성의 없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뭐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이 상당히 좀 너무 정치화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권력을 좀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동안 검찰이 국회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최근 그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인데 이 수사는 검찰이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건도 원래 고발장이 그 검찰에 접수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그 영등포 경찰서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던 거거든요. 예. 저도 뭐 고발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되게 의아했던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뭐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보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뒤늦게 검찰이 뭐 그 사건을 송치받은 것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정말 이 사건을 원칙대로 좀 처리할지는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조국 장관 자녀 의혹이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나중에 특수부로 재배당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나경원 의원의 자녀 의혹은 이번에 또 형사부가 배당을 맡았습니다. 네네. 이 특수부 수사와 형사부 수사 어떻게 좀 다릅니까?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서울중앙지검 고발장을 접수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예전에 또 홍준표 전 대표 특수활동비 건도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대체로 형사 일부에 배정이 됩니다. 예. 근데 형사 일부에 배정이 되면 정말 이렇게 수사 자체가 뭐 그냥 강간무소식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 시간도 엄청 끌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에 배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뭐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고 조국 장관 건처럼 사실 특수부 같은데 배정을 해야 뭐 제대로 이제 뭐 강제 수사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이제 나경원 의원 그 자녀 의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단 형사부에 배정된 걸 봤는데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역시 특수부에 수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조국 장관 자녀처럼 재배정 될 가능성도 있나요? 재배정할지 말지는 뭐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뭐 그렇게 뭐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그 잣대를 저는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지금 여러 건으로 고발되어 있는데 그 건들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네네. 최교일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뭐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했는데요. 네. 하승수 변호사는 오랜 시간 국회, 사법부, 검찰 등을 감시해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총장에게 혹시 바라는 점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뭐 검찰은 어쨌든 제도 개혁은 검찰의 권한 바깥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지금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이제 헌법이 정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저는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좀 벗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뭐 어떤 권력은 수사를 하고 어떤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그것을 스스로 뒤집는 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번에 뭐 최교일 의원 건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고발 고소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똑같은 잣대로 좀 엄정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조국 장관 체제 하에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까요? 일단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부분들은 이미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어쨌든 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제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검찰이 이 개혁을 좀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 권력을 좀 잘못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만 없다면 저는 국민들이 워낙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좀 통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방금 전 오후 6시 10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경기도 연천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소독을 실시하시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과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해 고열이나 이유 없는 폐사 등 의심축 발생 즉시 검역본부 또는 시군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어린 시절 꿈은 특수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선 신촌 라이브 무대를 통해 신촌이 괴물로 회자되며 음악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바쁘신 중에도 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별말씀이에요. 저하고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네. 이 작가님을 자주 보고 싶지만 자주 뵙지 못했죠. DJ로 데뷔하셨다고요? 네, 5월부터 예. 네, 여기 옆에 있는 TBS에서 예. 네, 함께라면이라는 이은미와 함께라면이라는 음악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4시에서 6시. 네. 그 DJ는 처음이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떠세요? 2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함께 하는 거? 일단은 그 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담당 작가나 PD 분들하고도 그런 거를 해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큐시트의 반 정도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어떤 음악을 탁 골라서 듣다 보면 그 음악 때문에 또 떠오르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뮤지션의 음악을 3곡씩 이렇게 쭉 이어서 듣기도 하고 네. 아주 재밌습니다. 예. 제가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뉴스공장 청취율을 이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로는 다 해보는 거죠. 예.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월 하셨는데. 그닥 나쁘지 않은 듯해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야겠죠. 예. 근데 이 음악 방송이 보통 과거에는 우리가 그 심야 시간대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고 이런 거 지금 했는데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니까. 네. 조금 다른가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까 얘기하다가 이은미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준 뮤지션이 사는 얘기 같이 나누면서 퇴근 시간 정도를 책임져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 얘기가 저도 많이 공감이 됐고 여러분들과 진짜 그 퇴근 무렵에 설렘뿐 아니라 하루 힘들었고 고됐던 얘기들도 나누고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 라디오 매체가 가진 그 좀 특수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네.
새롭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뭐 함께라면은 보이는 라디오 안 하냐. 네, 유튜브로 생중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게 좀 반대예요. 예. 네, 물론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음악은 소리로 전달되어야 하는 예술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로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상이나 또 회상이나 또 추억을 꺼내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네. 아까 전에 이은미 씨가 오랫동안 그 우리 곁에 있었던 뮤지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뷔 30주년입니다. 네. 네. 감회가 새롭습니까? 30년 노래를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예. 제가 사실은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을 제 2집 때 가졌는데 예. 제가 콘서트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 맨발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어주신 별명이었는데 예. 그때 그 별명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몇 년, 한 5년도 안 한 가수한테 주실 만한 별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20년쯤 하면 그때 이렇게 제가 명찰을 맨발의 디바 이렇게 만들어서 목에다 아예 걸고 다니겠다고 막 이랬는데 벌써 30년이 네, 됐습니다. 그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은 맨발로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영 씨가 제 자료를 조사 안 하셨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봐. 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레코딩할 때 생긴 버릇인데요. 이렇게 해상도가 좋은 진짜 좋은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저도 노래를 해보는 거잖아요. 제 솔로 앨범을 처음 기억 속으로 들어있는.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들었던. 네. 예. 녹음하러 갔는데 그 청바지가 스치는 소리가 천둥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 섬세하게.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해서 진짜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카펫에 이렇게 사그락 거리는 소리조차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야 내가 좀 더 몰입하겠다 해서 그냥 신을 벗은 건데 그때 정말로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대로 연결이 된 것이고 어떻게 주문처럼 무대 오르기 전에는 마지막에 꼭 신을 벗는 게 네, 그렇게 돼버렸죠. 데뷔 30주년 라이브 공연 횟수가 1000회? 아마 500회까지는 팬 여러분들도 막 세주셨어요. 그래요. 1000회쯤 가면 세기 어렵죠. 예. 그런데 저도 숫자에 약하고 그리고 사실 공연 횟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제가 1년에 거의 예전에 하루에 2회씩 공연을 할 때는 1년에 한 60회 가까이도 공연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 올해가 30주년이고 올해 투어를 마칠 때쯤이면 1000회 공연이 되겠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TV는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라이브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다른 쪽에는 재능이 없어서 음악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대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는 것. 네.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 청중들 앞에서 라이브로 하는 것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는 것. 훨씬 다르죠. 저는 아직도 30년이 됐지만 카메라랑 눈싸움에서 한번 이겨보는 게 제 소원일 만큼 카메라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라이브로 공연할 때는 청중들과는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막 하십니까? 다 하죠. 근데 카메라는 보기가 좀 어렵다. 네네. 그게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예. 자, 전국 투어 공연이 잡혔네요. 데뷔 30주년과 라이브 공연 1000회를 기념하는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 강주가 10월 19일이고 부산이 11월 2일, 창원이 11월 3일, 인천이 11월 23일, 전주가 11월 30일, 서울이 12월 7일, 대구가 12월 14일, 천안이 12월 24일, 수원이 12월 28일, 진주가 내년 1월. 총 10개 지역 투어를 하는데 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지금 보니까. 네, 일정이. 거의 매주. 이게 소화가 가능하십니까? 건강상 문제도 있고 또 목 관리도 하셔야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공연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우리 저번에 권인아 씨를 한번 모셨었는데 지금도 연습을 하신다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목이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있고
그 권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요. 타고난 장군 체질이세요. 진짜 후배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예. 저 오빠는 정말 용가리 통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도 이 파워가 이 몸통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창법을 가지시면은 대부분 그 연세 정도 되시면 이거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다. 기운이 떨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도 그런 부분을 되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형 TV 라이브로도 나가고 있고 문자도 받고 있고 하는데 청취자 의견 좀 볼까요? 황은정 씨께서 이은미님 김광석 콘서트 때 게스트로 나오셔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반했었는데 그게 벌써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죠. 예. 예, SY 킴님께서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저도 맨발 이거 궁금했었어요. 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 드려봤고요. 네. 멸치볶음님께서 뉴스 정면 승부 이은미 씨가 반갑습니다. 또 체리블루님 5햇살 길어지는 시간에 이은미님 잘 어울립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노래하는 가수예요. 이런 5햇살 길어지는 시간에 라디오를 하시니까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또 YTN 라디오에서 12월 3일 고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를 여는데요. 여기 이은미 씨가 게스트로 온다고. 아이고 우리 지금 담당 PD도 의미 있는 자리에는 그녀가 늘 있다 이렇게 써줬는데. 사회적 행사라든가 사회적 발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고. 아니, 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요? 네.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 네. 아니, 그랬더니 제가 늘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이랬더니 김어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따로 관리가 돼서 그런 거라고. 이승환 씨도 자기가 없었다고 너무 억울해. 네, 그래서 이승환 씨 저 이렇게 몇몇이 따로 관리가 됐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없었습니다. 따로. 예. 그런데 좀 부담되진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저도 믿기지 않는 30년 동안을 대중음악가로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쏟아주시는 애정을 그대로 몸으로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받은 만큼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살만한 나라였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닿는 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혹시 말리진 않습니까? 많이 말리시죠. 너무 많이 말리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팬분들은 공연이 끝나고 무언가 이렇게 주실 게 있으셔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제 손을 양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제발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30년이 됐으니까 팬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항상 또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많으시죠. 네. 근데 이렇게 공연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 것 같긴 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네. 그래서 소외받는 분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출발이 된 거여서요. 사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살면서 저도 터득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30년 동안 슬럼프는 없었습니까? 많았죠. 네. 정말 나는 이거 안 되나 봐. 나는 재능이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고 몇 번을 때려쳤었죠. 그 정도까지 가셨어요? 네, 그럼요. 이은미가 재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겸손하게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질투라는 감정이 저를 여기까지 몰고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절망적일 때 저도 그만두고 싶죠. 어디 인터뷰 보니까는 힘들 때 만난 노래가 애인 있어요다 이런 인터뷰가 있던데 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때 그 번아웃 신드롬. 그러니까 마구 그냥 열심히 달려만 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콱 몰렸었고요. 그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다 타버린 느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한 1년 반을 녹음실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서도 노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만난 곡이 애인 있어요였고 애인 있어요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고맙죠. 저를 다시 마이크 앞에 서게 해준 곡이니까. 또 너무나 대중들이 사랑해 주셨고. 네, 그건 우연이었고. 아니 근데 이게 녹음할 때 내가 너무 좋은 곡도 있지만 이거 터지겠다 이런 감도 오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 노래는 될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 노래가 미치게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미치게 좋아서 깊숙이 빠져서 연주하는 곡일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가치를 꼭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확률이 크더라고요. 녹턴도 그랬고 애인 있어요도 그랬고. 알겠습니다. 자, 이은미 씨조차도 나는 재능이 과연 있을까? 질투가 지금까지 날 버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사실 지금 슬럼프에 빠진 분들 계실 테고 지금 퇴근길 자동차에 앉아서 한숨 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은미 씨 노래 있습니까? 사실 이 노래는 알바트로스라는 노래인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보면서 만들어진 곡이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날개가 긴 새인데 본인이 도움닫기에서 자기 몸을 날 수가 없는 새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절벽 위에서 그 몸을 뛰어올라 날아오른대요. 저도 살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삶의 파고를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숨겨진 날개가 여러분들 겨드랑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날개를 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노래이거든요. 함께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바트로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 주셨으면 진짜 바랍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0293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작가님이랑 듀엣 어떠십니까? 안 합니다. 1085님, 이동영 씨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합니다. 동영 씨 본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이동영 씨. 살이 많이 쪘네요. 방송만 하면 다들 살이 쪄요. 그러게요. 운동을 못해서.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수로 이은미 씨를 꼽았습니다. 네, 꼽으셨는데 제 노래 못 부르시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랑 또 듣는 거는 다르니까요. 네, 제 콘서트도 예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그때 제 콘서트에도 김정숙 여사님이랑 양산에서 직접 오셨었어요. 그 천회 공연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무대에서 섰겠죠. 해외 공연도 하셨을 테고. 네, 그렇죠. 서고 싶은 무대 있습니까? 내가 전 무대는 한번 서고 싶다. 예전에는 조용필 선배님처럼 스타디움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도 있었는데요.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냥 세월 추억만 파는 가수로 남아
있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그런 걸 나누고 얘기하는 살아있는 가수가 되고 싶은 거죠. 예. 네. 30년 동안 노래하셨는데 가수로서 또 뭐 더 이루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건 저도 이제 저도 이렇게 약간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 그냥 좀 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슬그머니 들거든요. 예. 그런데 매번 무대마다 후회 없는 무대였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무대가 마지막이어도 좋다. 예. 그 마지막 곡으로 너는 아름답다 이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다를 너무 오랫동안 못 듣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 다음 주에 새로운 음원이 나온다고요? 네네. 빠르면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요. 예. 네, 다음 주에는 꼭 전해드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음원 기대하고요. 지금 최근 그 음원 차트 1위에 아이돌 음악들 일색입니다. 석권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어줬던 가수 이분의 노래 음원 1위 한번 올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이 잘하네 확실히. 여러분 뉴스 정면 승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역시 이동영이 좋은 진행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진행하시는 함께라면 네. 저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좋은 음악들 제가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동영 씨 뵐 때 한번 기대해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은미 씨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